어때요? 영혼이라는 게 있다고 믿어요? 없다고 믿어요? 박 대통령 가족이 진해 앞바다에서 여름 휴가를 보내게 있던 1974년 7월 하순경이었다. 하루는 산책 후 가족과 비서관들이 환담하는 자리에서 대변인을 보고 유교사는 엉뚱한 질문을 했다. 난데없는 질문에 대변인은 약간 얼떨떨했다. 산책길에 유교사는 그 문제를 골똘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았다. 영혼이 있다고 믿는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고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없겠지요. 대변인이 대답하자 유교사는 대변인은 역시 대변인다운 대답을 한다고 웃으며 말했다. 그리고 요즘 10년 과학에 대한 글을 신문에서 흥미있게 보고 있다는 말을 하며 다음과 같은 단정적인 말을 들려주었다. 분명히 영혼은 있다고 나는 믿어요. 휴가도 거의 끝나고 기경하기 하루 전이었다. 대통령 일가는 저녁 식사를 마치고 밤 낚시를 나가게 되었다. 배를 타고 200m쯤 나가서 낚싯대를 들이웠다. 주로 상어 새끼가 물렸다. 그러나 대통령이 낚시를 올리자 낚시 끝에는 상어 새끼가 아닌 속칭 비단고기가 물려 있었다. 낚시에서 고기를 뽑고 있는 대통령 어깨 너머로 유교사가 말했다. 아이 불쌍해요. 도로 살려 보내주세요. 사람이 낚지 않으면 큰 고객이 어차피 먹힐 건데 뭘 그래. 그래도 놔주세요. 간청하는 유교사의 말에 대통령은 측근에게 일렀다. 그놈 도로 살려 보내지. 측근이 고기를 바다에 놓아주자 고기는 달빛에 꼬리를 반짝거리며 바닷속으로 자취를 감추었다. 유교사는 물속으로 사라지는 모양을 한참 동안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지망군이 한마디 거들었다. 한쪽에서는 잡고 한쪽에서는 놓아주고 어머니 아버지 하시는 일이 마치 수수께끼 같아요. 1시간쯤 바다에서 밤낚시를 하였을까? 유교사가 고기를 그만 잡고 돌아가자 하면서 드리웠던 낚싯대를 걷어올렸다. 낚싯줄에 뱀장어 한 마리가 감겨 있었다. 그걸 보자 대통령이 껄껄 웃었다. 그 뱀장어 낚인 게 아니고 잘못 걸려든 게로군. 유교사는 낚싯대에 감긴 뱀장어를 들여다보며 측은해했다. 참 가엾기도 해라. 시원찮은 낚시 솜씨에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물렸을 때 진작 낚아 올렸으면 고통이나 덜어졌을걸. 뱀장어를 낚시에서 뽑아내던 측근이 말했다. 사모님, 어물어물 걸려든 게 아닙니다. 단단하게 물린 겁니다. 보고 있던 지망군이 옆에서 또 한마디 거들었다. 모든 생물은 죽을 땐 언제나 고통스러운 법이에요. 근영양이 지망군의 말에 반박했다. 고통스러운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 평화스러운 얼굴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다고. 죽음이 반드시 고통스러운 건 아니야. 여름휴가 동안 대통령도 이때만은 고된 경무에서 해방되어 가족들과 종일 지낼 수 있으며 유교사도 분만한 일정의 밀림에서 벗어나 주부로서의 생활에만 몰두하게 되고 자녀들도 하루 종일 부모님 곁에서 생활하며 자연을 마음껏 즐길 수 있었다. 아침 저녁 바닷가를 산책하시는 일은 전에도 없으신 바가 아니지만 그처럼 두 분이 어깨를 나란히 다정하게 거니시는 모습은 드문 일이었어요. 마치 신혼부부 같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손을 잡고 해안선을 걸으시며 말씀을 나누시는가 하면 바위에 앉으셔서 영부인의 어깨에 손을 얹고 대통령께서 노래를 부르시기도 하고 나무 그늘에서 오래오래 두 분의 말씀을 나누시기도 하셨어요. 당시 대통령 내외를 수행한 측근 중에 한 사람이 전해준 말이었다. 1974년 8월 11일 일요일이었다. 이날 오후에 유교사는 조카 몇 사람을 청와대로 불러 이야기를 나누며 한때를 보냈다. 조카들의 아이들도 함께 들여오도록 했다. 점심을 들면서 별로 중요한 이야기는 없었다. 그야말로 틈이 있어서 조카들을 불러 점심이나 함께하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 다만 이날 먼 친척들까지 한 사람 한 사람 기억을 더듬으며 근황을 묻는 게 남달랐다. 원래 자상한 분이지만 그렇게까지 세밀하게 알고 싶어 한 적은 처음이었다. 이날 조카들은 즐겁게 점심을 들고 물러나왔다. 여름의 강렬한 광선을 역광으로 받으며 전송해주는 유교사의 모습에서 이상한 빛이 바라는 듯한 느낌과 아울러 한편으로는 좀 수척해 보이는 듯도 싶었다. 이모님이 오늘은 유난히 다르게 보이시네요. 얘는 나라고 항상 같을 수 있겠니? 나이가 있잖아. 웃는 모습이 어딘지 모르게 쓸쓸해 보였다. 이보다 석 달 전인 1974년 5월 초
유 여사는 신당동 댁의 관리인을 청와대로 불러 의회의 지시를 했다. 옛날 집에서 일하던 가정부들이 지금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 거처를 알아보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들을 만나 가정 형편을 물어 옷감도 주고 아이들의 선물도 주면서 위로했다. 그 중에서 혁명 당시 신당동에 있던 어느 가정부는 출가했으나 생활이 군색했다. 이 사실을 안 유 여사는 측은하게 생각하며 금일봉을 마련해 주었다. 돈을 손에 꼭 쥐어주며 이 돈으로 산판을 사야 해요. 경사가 심하지 않은 야산을 사서 밭도 일구고 나무도 심으면 몇 해 안 가서 잘 살게 될 거예요. 꼭 내 말대로 해야 해요. 라며 당부하는 것이었다. 역시 그 무렵이었다. 유 여사는 신당동 댁 이웃 주부들을 청와대로 초청하여 다과회를 열어주었다. 혁명 전에 사귀던 주부들을 만나 반갑게 담소하며 우리가 다시 그리로 가더라도 사이좋게 지내자고 예정을 새롭게 했던 것이다. 운명을 예감이라도 한 것일까? 유 여사는 10년 동안 이끌어오던 양지회 사업을 깨끗하게 마무리하기도 했다. 1974년 2월 5일 새로 임명된 양지회 간사 7사람이 청와대를 예방했을 때 유 여사는 그 자리에서 양지회 사업을 대폭 줄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 가을 유류파동으로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경제적인 위협을 받게 되고 국민들의 생활도 여러 가지 면으로 괴로울 거예요. 이런 시기에 남편의 월급도 많지 않은데 회원들이 달마다 내는 회비도 부담스러울 것 같고 주부들이 봉사활동을 위해 가정을 자주 비우는 것도 그렇고 하니 올해부터는 사업을 대폭 줄였으면 좋겠어요. 각자 가정에 더욱 충실해 주었으면 해요. 유 여사는 양지회의 기금으로 소록도의 나환자 중에서도 후유증이 심한 노령 불구 환자를 수용하여 안식처를 만들어줄 양지회 기념회관을 짓도록 하자고 했다. 여기에 투입되는 기금 2천만 원은 양지회가 보유하는 기금의 5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이었다. 그것을 하나의 사업에 투자한다는 것은 어느 면에서 양지회 사업을 마무리 짓는 큰 사업이라 할 수 있다. 이 사업이야말로 양지회의 기금을 거의 바치다시피 한다는 점에서 유 여사가 지금까지 펼쳐온 구호 사업의 대단원을 이루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일까? 당시 양지회 총무는 이렇게 말했다. 그때는 예사로 생각했는데 돌아가신 다음 새삼스럽게 이상한 것은 영부인께서 10년 동안 이끌어오신 양지회의 사업을 그분으로서는 깨끗하게 마무리 지으신 거나 다름없다는 사실이에요.